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2022년 3월 18일 날 방송된 블룸버그 리얼 힐드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참여자는 켈시 베로, JP모건의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 다음에 토니 로드리게스, 누빈의 채권 전략 헤드였고요. 그 다음에 에릭 스타인, 글로벌 픽스드 인컴, 글로벌 채권의 CIO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그래서 올해 몇 번 인상할 거냐에 대해서는 모두 7회. 그 다음에 정책금리의 최상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2.75%, 2.5%, 2.25% 답변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미디언 프로젝션, 중립 그 전망치 2023년 말에 실업률의 전망치에 대해서 3.5% 전망한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낮아질 것이냐 아니면 높아질 것이냐를 물어본 겁니다. 켈시는 낮아질 것이다. 즉 경기가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아니다. 좀 경기에 감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릭 스타인도 경기에 감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키 5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내봤습니다. 그래서 켈시 베러가 얘기한 겁니다. 2023년, 24년 전망치에서 금리가 2% 이하인 그 덧 플롯은 하나도 없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 커브가 수익률 곡선이 완만해지고 또 역전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릭 스타인이 얘기한 겁니다. Inflation이 politically a hot button issue.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intellectually dovish, while cyclically hawkish. 좀 굉장한이라기보다 좋은 표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상황을. 그래서 중간에 이 쇼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제 뉴스가 헤드라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러시아 채권자들이 이제 이자를 US 달러로 수령을 했다, 일부 수령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건 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지급을 결정하고 또 중간에 클리어링 하우스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 보증해주는 기관들이 다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중간에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직 금융적으로 전 세계 시스템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날 3월 18일날 있었던 뉴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스가 있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이 굉장한 반등을 일어났습니다. 목요일날에는 물론 그 반등이 그 류허의 ADR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 요 얘기 나온 이후지만 금요일날 시장의 반응은 시차적으로 이때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lative value를 얘기를 했습니다. 켈시 베러가.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의 relative value.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싸진 가격이 그러나 곧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relative value만 갖고 그 차익만큼만 수익을 걷겠다는 게 이제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나와준 블라드는 올해 연말에 3%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2022년 전망치 보면 연준의 블라드 총재만 이렇게 한 명 딱 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나탄 페러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하면 1번의 답변을 보시고 2번은 2번 답변, 3번 질문에서는 3번 답변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번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핵심은 연준 의장이 실제로 얘기한 것, We want to get rates back to neutral as quickly as practically possible. 그래서 실제로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빠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옮겨놓고 싶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볼라드의 3%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점진적인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ntellectually dovish while cyclically hawkish. 그래서 금리
인상의 경로를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를 상당히 하는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이런 부분을 연준 의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재선이 아니고요. 중간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의 그 정책에 대한 관찰을 할 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볼 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느냐, 즉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다 켈시 베러가 얘기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제 봄에 사실상의 리오프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지갑이 두둑하다. 급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지만 물가도 올라가지만 급여도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여건이 좋다.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더 좋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줄어들었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본드를 매수할 타이밍이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 이상 주고 있고 하이힐드가 6% 이상 주고 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는 확실하게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3월 18일 날 장중에 굉장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17일까지 계속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다가 18일 날 갭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저점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많았는데 결국에는 equilibrium, 일치시키게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후반기로 가면은 성장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의 그런 금리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의 가격들이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야 된다. 이제 그 금리가 얼마나 역전되는지 한번 보고 봐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2023년에 경기 후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요. 그래서 이런 금리 역전이 있으면은 연준이 이제 경로를 확 바꿀 거냐에 대한 질문에 결국에는 연준은 페이스를 유지할 것이다. 오히려 이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갖다 얘기를 할 거다. 현재 채권 시장, 미국 국채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사실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거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me Russia bondholders say they got coupon payment in dollars. The bondholders say they were notified of the credit on their accounts on Friday, declined to be identified because they aren't authorized to speak publicly about the matter. The 117 billion interest payments on $2 bonds were due on Wednesday.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채권에 대해서 이제 이자가 이만큼 이제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서 쿠폰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허락이 된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조나탄 페로가 이제 또 질문한 게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돼 있냐, 이 쿠폰을 받았다는 뉴스가 헤드라이너로 반짝 떴을 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확실성은 쭉 있는 것이다. 아직 채권 이자 지급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있는 문제고 현재 CDS, Credit Default Swap죠. 러시아 채권에 대한 CDS 보험료는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위험을 잘 반영해서 지금 이자율이 시장에 녹여져 들어가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나 아니면 채권 시장의 그 변동성은 앞으로 이제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충분히 불확실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좀 둔감해진 게 아니냐. 신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desensitized 해진 게 아니냐. 맞다. 빅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현재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주식 같은 경우에도 3일 동안 랠리를 했다. 이 부분 확실히 시장이 좀 지금의 실질적 위험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게 맞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고 전쟁은 당분간 지속되고 이런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릭 스타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에 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요것만이 아니다. 요것만이 아니다. 이런 러시아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를 분명하게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확히 시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요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 그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ADR을 딜리스팅 상장 폐지한다는 얘기부터 류허가 ADR 리스팅을 전폭 지원한다는 얘기 하기까지의 이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의 시장의 이런 안도 랠리가 결국에는 이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냐, 디센시타이즈드 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분명히 12월 달에 제롬 파웰은 이 긴축의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데 시장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회의록을 참조를 해라. 자산 축소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기물은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단기물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즉 이자는 커지고 그다음 장기물은 가격이 올라가고 장기물의 가격은 떨어지고 하는 게 전형적인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대조표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아직 속도나 그 다음에 얼만큼의 자산을 축소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별로 이제 안 된 거죠. 공론화가 지금 덜 된 거고 JP모건은 지금 5월부터 시작해서 50 빌리언 US 달러스 그죠? 50 빌리언 US 약 60조 원에 해당하는 T빌이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30 빌리언 35조 원 상당의 그런 MBS가 지금 시장에 나와서 1년에 1 trillion US 달러 즉 1조 US 달러 1 trillion US 달러가 시장에서 이제 한 해에 지금 자산이 축소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 이상의 뭐 얘기가 나오거나 좀 다르면은 이제 시장이 발작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1 trillion US 달러가 자산 축소된다는 얘기는 만기가 도래하는 거를 재투자 안 했을 때 이 정도가 됩니다. 요걸 분명히 좀 아셔야 되고 이건 제 코멘트입니다. 1조 달러. 지금 연준의 자산은 대략 약 9조 달러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조 달러가 한 해에 줄어드는 것, 자산이 축소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확실히 유동성을 축소시킨 거고 그 다음에 500 빌리언이 줄어들게 되면 즉 시장에 매물로 나오거나 재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한 번의 금리 인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결론은 modest widening of risk premium. 그래서 risk premium 즉 위험 자산의 즉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 risk premium 이자가 점진적으로 더 커진다. 즉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참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은 너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겠냐 물어봤을 때 아직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다. 그다음 미국은 여전히 강하고 지금 코비드로부터 이제 회복하고 있고 페드풋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자산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개입을 하겠지만 아예 개입을 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케이스한테 하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의 실질 금리고 그 다음에 relative value 마켓이다. 그렇지만 싸졌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싸졌다고 해서 바로 살 타임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언급을 이제 오피니언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리스크 프리미엄의 점진적 증가 가능성 올해 연말까지 즉 하이힐드 같은 경우 채권의 가격이 스물스물 계속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무조건 그러면은 국채만 살 것이냐? 국채도 지금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차표 축소를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를 상대적으로 잘 주면서도 회사가 좀 튼실한 부분을 좀 찾아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이런 환경에서는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플로팅 레이트를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금리를 더 주는 상품에 좀 더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체 미국 주식 비중의 한 2%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PFFV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편입시킨 시점은 한 달 전인데요. 그래서 그 글로벌 X에서 하는 거고 MDD는 좀 큽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MDD는 한 35% 이상 되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짧게 가져가야 되죠.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서 5년물이 지금 상당히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의 그런 프레셔나 아니면은 자산 축소 이런 걸 반영해서 그래서 5년물이 그 밸리 오브 더 커브라고 하죠. 그래서 볼록 나온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수익률 곡선 보면 그런 부분인데 5년물을 갖다가 한번 잘 유심히 관찰해서 많이 싸지면 좀 점진적으로 매수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은 3월 18일 날 LQD라는 그 티커의 ETF 굉장히 많이 이제 갭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만기 리스크, 그 다음에 이런 전쟁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만큼 그 가격에 샀으면은 3.5% 이상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았죠. 전략은 제가 항상 얘기는 한 거지만은 성장과 물가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놓고 자산 배분을 실제로 이제 해 놓든지 아니면은 그게 귀찮으면은 전체가 배분돼 있는 거를 신규로 매수할 때는 이렇게 가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이제 물가 연동체를 올해 초에 좀 안 좋게 봤는데 다시 물가 연동체를 편입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TIPX라고 1년부터 10년물까지 이제 중기채들을 이제 묶어놓은 건데요. 이건 또 하방 방어도 되니까 이게 괜찮지 않냐. 물론 물가가 인상하는 것만큼 다 반영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일종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방어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중기적 물가 상승 수혜 자산인데 RLY라는 ETF를 이제 추천을 좀 강력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PBDC 원자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를 실제로 생산하는데 수혜를 보는 그 기업들도 상당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물가 연동체 그 다음에 농업주 이런 게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2022년 하반기까지 한 10%는 전체 자산의 10% 보유를 해가지고 끌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가 연동체는 이거 제외하고라도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좀 방어를 했으면 좋겠고 중장비 업체는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디어는 최근에 신고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 농기계도 하고 그 다음에 건설 중장비도 사실 같이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다 맞는 건데요. 결국에는 natural resource 원자재를 생산하는 건 광산인데 광산에서 제가 이제 광산의 생리를 갖다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그 FS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가서 보고서도 쓰고 저희가 이제 파이낸싱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기 항목에서는 중장비 리스 비용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겨서 항만 증설하는데도 필요하고 폭약을 아무리 많이 써도 결국에는 많이 터트리면 뭐합니까? 중장비가 그것을 조우 크러셔 쪽으로 갖고 와야지 콘 크러셔를 거쳐서 그게 뿌개져서 원자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장비 업체를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